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사라진 여성.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랫동안 조사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법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의 남쪽에 골드코스트라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 린다 리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태어난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린다는 보석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쾌활한 성격으로 서비스직에 흥미를 느낀 린다는 보석 가게에 취직하여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버트 리드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둘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린다와 로버트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며 미래에 대해 자신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참변을 당하여 행복한 2인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83년 12월 13일 화요일 여느 때와 같이 21세 린다는 아침에 골드코스트시 북부에 있는 보석가게로 가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장에 있는 보석을 체크하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린다의 친절한 미소와 고객에 대한 배려로 주얼리 매장은 여러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린다가 일하는 날만 되면 매장의 판매율은 항상 평소보다 높아 그녀의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에서는 그녀의 승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시가 되었습니다. 린다의 점심시간인데요. 그녀의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1시 전까지 직장으로 복귀하면 됐습니다. 린다는 그날 점심을 구매하려 근처에 있는 퍼시픽 쇼핑몰로 갔습니다. 퍼시픽몰은 골드코스트 외교의 브로드비치에 있으며 바닷가의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입니다. 린다는 며칠 전에 월급을 받아 은행에 들리기로 하였습니다. 12시 18분에 린다는 마츠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주 커먼웰스 은행으로 가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퍼시픽몰에서 점심을 테이크아웃하여 다시 승용차로 돌아가 길가에 주차하고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린다는 지금쯤 돌아와 오후 일정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료들은 그녀가 어떤 일로 인해 복귀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휴가 요청을 하지 않아 더욱 이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동료들은 오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대낮이어서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단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갑자기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게 동료들은 그녀의 실종을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결근한 것도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린다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린다의 안전이 걱정되어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우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주얼리 샵으로 가 그녀의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린다가 점심시간에 가게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들려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졌는데도 린다를 찾을 수 없어 로버트는 그녀의 안전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경 로버트는 더 지체되기 전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린다의 동료와 가족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일하던 보석상 주변과 린다의 집 주변, 또 린다가 지나갔을 법한 모든 거리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린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는 호주 커먼웰스 은행 주차장이었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린다는 수표를 수령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을 떠날 때 경비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나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실종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린다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16일에 한 경찰이 골드코스트 북쪽의 개빈의 미라루 대로에서 그녀를 수색하다가 갑자기 길 옆의 덤불에서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는데요. 한 숨진 여자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사람이 바로 사흘째 실종된 린다였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본부로 인원 요청을 해 사건 현장을 봉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소량의 옷만 남아 있었고 두 손은 속옷과 밧줄로 등 뒤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과 안에 있는 물품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실종 당일 은행에서 받아온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린다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마츠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키는 여전히 차 위에 꽂혀 있었고 반쯤 먹은 점심도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빈 윈필드 멘톨 담뱃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다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는 전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빈 담뱃갑이 린다의 차에 나타난 건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법의학 조사 후 린다의 호흡기관과 폐에서 흙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덤불 근처에 작은 시냇가가 있었는데요. 법의학 확인 결과 그곳에 채집한 흙과 성분이 동일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불법 행위를 할 때 린다의 얼굴을 강제로 시냇가에 눌려 그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점심시간에 린다를 해쳤을까요? 린다의 휴식시간은 동료 외에 남편 로버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때 로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에서 로버트 부부의 사이가 아주 좋았고 두 사람이 거의 다투는 모습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동료들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범행 동기가 없어 얼마 안 돼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린다가 발견된 지역의 근처에 히치하이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린다의 성격은 아주 열정적이었는데요. 아마 그날 혼자 운전하다 히치하이크를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을 차에 태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린다의 차량 조수석에서 빈 담배 케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아마도 히치하이커가 남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추적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고 목격자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은 린다 사건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거나 목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린다가 피해를 당한 날 골드코스트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할 일이 있어 그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크 남자를 만난 곳은 린다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다른 여러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같은 시간과 같은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남자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목격자들이 전부 운전 중이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었으며 대략적인 키와 체형만 기억하여 사건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86년 린다가 숨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운전기사가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어느 날에 도로에서 도요타 하이에이스 밴을 운전하려고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길가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자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 앞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 남자는 기사에게 본인을 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의 목적지가 본인이 지나가는 곳이라 기사는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히치하이킹한 남자가 차에서 맨솔 담배를 피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묘사한 남자의 외모는 전에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여 경찰은 도로 주변의 주민들을 신문하여 결국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이 맨솔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며 히치하이킹도 자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서에 따라 경찰은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크레이그 맥코널이라는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맥코널은 폭력 전과가 있어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기소하여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었는데요. 맥코널의 외모가 목격자가 진술한 히치하이커와 유사하다는 것과 그가 평소에 멘톨 담배를 피웠다는 단서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증거로 그가 린다를 해친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린다의 차에 탄 사람이 맥코널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린다의 승용차에서 범죄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는 DNA 기술이 범죄 탐지에 사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크레이그 맥코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케이스가 다시 중단되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골드코스트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2년이 지난 2015년에 골드코스트 경찰은 미스터리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은 마침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전담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제 사건의 증거물을 현대 범죄 수사 기술과 법의학의 기술로 재검토하고 또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방문하여 용의자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린다 사건에 대한 150개 이상의 샘플을 재검토하고 100명 이상의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으로 사건은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린다의 체내에서 채취한 샘플을 뉴질랜드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30년 이상 보존된 샘플에서 극소량의 남성의 체액을 채취하여 DNA 추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골드코스트 경찰은 DNA 샘플을 호주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DNA와 비교했는데요. 의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NA 비교 결과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는 남자가 린다의 몸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1년 반 후인 1985년에 22세의 여성 바네사 조이 오브라이언을 해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의 DNA 정보가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오브라이언 사건의 재판에서 오메아라는 자신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운전 중이던 오브라이언을 만나 차 타고 싶은 척을 하다가 그가 차를 탄 후 날카로운 무기로 오브라이언을 위협하여 그녀를 인근 덤불 속으로 데려가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해쳐버렸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히치하이커에게 강제로 정글 속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 파일을 조사하다가 린다 승용차의 한 창문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추출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을 오메아라의 지문과 비교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린다가 살해된 지 3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경찰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메아라를 체포하여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7년이 되는 2020년에 재판은 예정대로 브리즈번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54세였던 오메아라는 법정에서 1983년에 린다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1983년 12월 13일에 그 당시 17세였던 그가 혼자 길가를 걷고 있을 때 맨솔 담배를 다 피워 걸음을 멈춰 지루한 듯 지나가는 자동차와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에 주차된 마츠다를 목격하게 됐는데요. 차 안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린다였는데요. 그는 린다의 외모에 빠져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츠다를 향해 걸어가며 손을 흔들며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린다는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누고 반쯤 먹은 점심을 뒷좌석에 놓고 오미야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린다를 협박하였습니다. 린다는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겪게 되어 아주 무서워하며 오메아라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에게 근처의 외딴 덤블로 차를 운전하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린다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린다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겁에 질려 차 키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메아라가 일어서자 주머니에 있던 빈 담배 케이스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개울에 도착하자 오메아라는 린다의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린다가 저항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그 안의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얼마 안 돼 린다가 움직이지 않아 그는 린다의 호흡을 확인하고 그녀가 숨졌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자신이 큰 일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당황해하며 그녀를 근처 덤불에 숨기고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 사건 당시 오메아라는 겨우 17살이어서 그에 대해 성인 기준의 범죄로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고 그의 계부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 부모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재판 끝에 사건은 결국 결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에게 린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고 유기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37년이 지난 후 마침내 결말을 지었습니다. 린다의 가족에게는 재수에 대한 증오와 함께 37년 동안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린다의 어머니 낸시 페이는 유감스럽게도 린다의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